열심히 하고 있어. 어? 우리 재밌는 거 봐. 영애, 뭐 재밌는 거 보고 있어? 네? 뭐 재밌는 거 있어? 아니요. 내 말 더듬어. 어? 아니. 재밌는 게 있구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테스트니까 뭐가 영향을 주는 작용에 대해서. 온도. 식물부터 할까? 동물부터 할까? 동물 식물. 어? 동물? 좋아. 얘 누구야? 뭐? 어? 북극 여우야. 예? 개? 얘는 사막 여우. 토끼 아니요? 야, 그 똑같이 생겼잖아. 어마한 것도. 귀가 작지? 크지? 몸집이 커. 아니 누가 저렇게 작아. 야, 똑같은 여우인데 왜 이렇게 생기는 게 다르게 생겼을까? 온도 때문이야. 귀가 커? 작아? 이유는? 야, 지금 여기 추운데 열 많이 뺏기면 죽겠지. 열 방출량 줄이려고 발산량이라고도 하지. 더워 많이 내보내야 되겠지. 증가 방출량 증가 발산량 증가. 몸집이 큰 건 열 발생량을 늘리려고, 몸집이 작은 건 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따른, 즉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북극에 사는 애는 말단부가 자꾸 작아지는 쪽으로, 사막에 사는 애는 말단부가 자꾸 커지고 몸집이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한 형태가 된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얘기. 사막 여우하고 벌써 북극 여우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오케이? 뭐예요? 뱀? 뱀이야, 뱀. 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은 이게 왜 이러고 자? 왜 이렇게 좋아서. 쭉 길게 안 들고 왜 이러고 자? 좋아서. 얘 왜 겨울이 되면 잠을 자냐? 얘네 겨울잠 자냐? 아니요 저. 안 자, 니네 겨울잠? 자고 싶은자. 아니 자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얘는 봄이 될 때까지 자. 아. 너 중간에 깨잖아. 밥도 먹고 또 놀고. 그냥 있으면. 추운 겨울이 되면 잠을 겨울잠을 잘 잔대. 왜? 얘네들은 변온동물이야.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체온 조절 능력, 우리는 추우면 이제 맞아. 기온이 내려가지. 우리 체온이 내려가. 그럼 기온이 더 내려가면 우리 체온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온도 올라가지. 그럼 체온이 올라가. 온도 올라가지. 올라가 다시 내려와. 항상 이 온도를 유지해. 이런 걸 정원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원동물 같은 경우는 겨울잠을 안 자. 근데 얘는 기온이 올라가지. 그럼 체온이 올라가. 올라가지. 올라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얘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면 그냥 웅크리고 자는 거야. 그럼 여름에는 어? 이해돼? 언제까지 자? 따뜻해. 그래, 따뜻한 봄 될 때까지. 주변 온도가 이제 다시 서서히 올라가면 얘네들 체온도 서서히 올라가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겨울잠에 들어가면 먹이 활동이 안 되잖아. 잠자기 전에 양껏 먹는 거지.
그러니까 살을 토실토실하게 찌워놓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거야. 근데 봄에 깨어난 개구리나 뱀 얘네들 삐쩍 말라있던 거야. 그래서 가을철에 걔네들 잡으면 통통한데 봄에 잡으면 애들이 되게 삐쩍 말라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에 대한 온도에 대한 동물들의 적응 현상. 나비화는 나비 나비 나봐 에? 에? 나봐 제트처럼 생겼어. 호랑나비야 호랑나비. 봄형 여름형. 이렇게 호랑나비는 계절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 너 왜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어? 그러지 마. 공간이 있어서. 왜 봄은 쬐끄맣고 여름은 크고 얘는 색깔이 화려하지도 못하는데 얘는 색깔이 막 되게 화려해? 왜? 왜 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왜일까? 곤충은 어떤 발생 시기를 거쳐 알, 애벌레, 번데기, 성체. 이게 곤충의 발생 과정이잖아. 봐봐. 성체 전 단계가 번데기 시절이지. 야 그럼 봄형은 번데기 시절이 언제야? 겨울이야. 여름형은 번데기 시절이 언제야? 봄이야. 겨울은 춥지. 봄은 따뜻하지. 겨울철에는 물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 물질 대사율이 떨어진다고. 근데 따뜻한 봄에는 물질 대사가 아주 잘 일어난다고. 그래서 크기도 크고 색깔도 화려한. 추워 크기도 작고 색깔도 화려하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계절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무엇과 관련해지는 거야? 온도. 이해됐어? 이게 뭐예요? 닭다리? 뭐라고? 바람. 뼈가 귀여워. 아니 우리나라지 않을까 이거? 아 지도야? 닭다리. 아니 요즘 애들이 막 미사일 놀이하고 있지? 우리도 미사일 놀이 하잖아 같이. 저기 추운 데서 새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오잖아. 이런 것들이 뭐가 알려주는 거야? 온도, 철새 이동 같은 경우. 이해돼? 이런 거 제시문을 주고 누구에 의한 작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온도에 영향을 받는 동물들의 적응 현상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냐? 그럼 식물. 아까 잠깐 나왔던 거야.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진다. 됐어? 낙엽이 떨어지는 애들은 낙엽수라고 불러. 근데 가을이 돼도 단풍이 안 들고 낙엽도 안 지는 애들이 있어. 뭐라고 부르게? 화렵수라고 불러. 상록수 알아? 상록수? 걔네는 겨울철에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잖아. 상록수가
여름철에는 녹말로 저장을 한다. 근데 겨울철에는 포도당으로 저장한다. 왜? 왜 겨울에 포도당으로 저장할까? 이유가 뭐야? 걔들은 낙엽에 안 지지. 그럼 그 추운 겨울에도 잎이 갖고 있어. 그럼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광합성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지. 그치? 포도당을. 아니 이걸 만들려면은 식물 세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치? 포도당은 수용성이야. 잎에 포도당이 많아.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에 농도가 올라가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서 그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들보다 농도가 높아진다. 그럼 주변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물이 상투 현상에 의해서 빨려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포도당이 많아지면 산투압이 높아져서 잘 안 얼어. 강물이 빨리 얼어? 바닷물이 빨리 얼어? 왜 강물이 빨리 얼어? 바닷물은 농도가 높잖아. 잘 안 얼어. 물에 녹는 형태의 포도당으로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 그 추운 겨울에 산투압을 높여서 얼음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걸로 저장하는 형태로 적응한 거야. 여름철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상록수가 겨울철에 잎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벼, 보리. 벼는 언제 심어? 보고. 봄에 심는 거야. 봄에? 언제 수확해? 가을에 수확을. 얘는 언제 심어? 늦가을에 심어. 초겨울이나 늦가을에. 언제 수확해? 봄에 수확해. 이 자식은 추운 겨울을 지내야 돼. 보리는. 이해되냐? 추운 겨울을 지내야 가라에서 싹을 틔워서 보리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야. 봄에. 그럼 가을에 수확한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봄에 수확하기 전까지 배고픈 시절 뭐라고 불러? 그래. 이해됐냐? 그럼 보리를 빨리 수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온 처리한 다음에 땅에다 바로 심으면 돼. 저온 처리를 하면 얘가 겨울이 지났구나 라고 해갖고 바다에서 싹을 키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적응현상이야. 온도에 대한. 109쪽에는 동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맨 밑에 보면 온대 지방에 사는 화렵수는 추워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져도 이렇게 보면 동백나무와 사철나무 같은 상록수는 추워지면 잎의 세포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보내되어 잎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얼음점이 낮아져 잎세포가 잘 얼지 않게 된다. 참 똑똑해. 넘겨봐. 이제는 좀 간단한 물과 생물, 물이 영향을 주는 거래. 물. 선인장은 잎이 있어? 없지. 가시로 바뀌었지. 그럼 광합성 어디에? 가시에 세? 줄기에 세. 녹색 부분이 줄기에 세. 그럼 기공 어디 있어? 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인장은 기공을 언제 열어? 밤에 열어? 낮에 열어? 밤에 열어. 왜? 낮에 열었다가는 증산작용으로 수분 잃어버려갖고 말라 죽어. 밤에 여는 거야, 밤에. 그래서 밤에 이산화탄소를 갖고 들어가고 저장해놔. 그다음에 낮에는 기공을 닫아. 햇빛이 들어오지. 그 저장해놓은 걸 꺼내갖고 광합성을 해. 그러니까 광합성률이 굉장히 낮아. 선인장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 느껴지냐?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잘 모르지. 그만큼 광합성량이 적어서 그래.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를 잘라보면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저수 조직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게 적응하였다라는 거. 됐어?
수중에 사는 그 불의 옥자 알지? 이. 통기 조직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대.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벼워갖고 잘 떠. 닭뼈는 이빨로 부스러뜨릴 수 있는데 소뼈, 돼지뼈는 안 돼. 이빨 부러져. 닭뼈는 왜 이빨로 부러뜨릴 수 있을까? 단면 본 적 있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 아하하하. 왜? 가벼워야지 날아다닐 거 아니야. 골밀도가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다고 구멍이. 닭뼈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부셔져. 얘는 안 돼. 소뼈, 돼지뼈 이런 거. 그거 먹으러.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야. 통기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기를 가둬둘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물에 잘 뜨겠지. 그런 것들, 저수 조직, 통기 조직 이런 것들은 물과 관련된 식물들의 적응 현상이구나. 그럼 동물들도 물과 관련된 거. 자, 우리는 알아서 태어나, 새끼로 태어나. 새끼. 새끼로 태어나지. 그러면 물 속에서 알 낳는 물고기, 공기 중에다 알 낳는 닭, 알껍데기는 누가 있어? 닭이 있잖아, 알껍질이. 물속에서 알 낳는 애들 알껍질 필요 없어. 왜? 물속이니까 수분 증발의 위험성이 없지. 근데 공기 중에다 알 낳는 애들은 없어요. 파충류 같은 경우, 조류 같은 경우는 알껍데기가 있잖아. 수분 증발을 막으려. 아. 이해됐어? 그리고 몸도 비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덮여 있잖아. 수분 안 뺏기려고. 오케이? 토양과 생물. 토양은 식물, 곤충, 지렁이 등의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초와 양분을 제공하며 수분 함량, 통기성, 무기염류 등의 양의 토양의 상태는 생물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토양 속 사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은 동물의 세균 이런 같은 경우 사체 배설물속을 분해시켜 갖고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와 생물, 공기도 생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잖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평지 우리보다 적혈구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우리는 1세제곱미리미터 안에 한 450에서 500만 개 정도가 존재하거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한 700만 개 정도. 왜 이렇게 걔들은 많아?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꼭대기는 산소 분압이 낮거든. 그럼 여기 사는 애하고 산소 분압은 뭐 평지에 사는 애하고 여기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운반시켜줄 수 있는 적혈구 숫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한 450만 개 정도면 충분해. 근데 이쪽은 산소의 분압이 낮지,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적지. 아, 그러니까 적게 들어오니까 세포한테 적게 갖다 줘? 적게 들어오지만 정상적인 평지처럼 산소 운반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적혈구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적응을 하게 된 거야.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공기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대. 이제 그 밑에 보면 생활형, 그 봐봐, 개구리, 양서류야. 악어는 파충류야. 하마는 토요일. 포유류야? 아니. 포유류야. 아니. 이게 자신감이 없어.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종이 다 다르잖아. 근데 얘들은 그 물 위로 내놓는 모양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 눈 모양과 콧구멍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왜? 서로 다른 종인데 걔네들이 사는 서식 환경이 물이거든. 서로 다른 종이지만 비슷한 데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형이야. 식물도 그래. 식물들도 생활형이 있기는 있어. 겨울룬 알아? 겨울룬? 그 겨울철 가지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가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겨울룬이라고 부르거든. 식물이 서로 다른 애들인데 겨울룬의 위치가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지상에서 30cm 떨어진 지점에다가. 왜? 서로 다른 종인데 왜 겨울룬의 위치까지 이렇게 비슷할까? 얘네들이 사는 환경은 겨울에 그닥 춥지 않아.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30cm 이상이 되는 쪽에다가 겨울눈으로 겨울을 보내는 거야. 근데 좀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이 땅 쪽으로 좀 겨울눈의 위치가 자꾸 내려와. 더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이렇게 막 땅에 붙어서 아니면 땅 속에다가 이렇게 겨울눈을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식물들도 그들이 사는 환경이 비슷하다 보면은 서로 비슷해지는 거지. 이렇게 동물들도 비슷해지는 거야. 이런 걸 생활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거 한 거야.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지. 은서야, 너그 뱀 봐봐, 뱀. 그 밑에 두더지 봤어? 넘겨라. 개체군. 수능 며칠 남았니? 며칠 남았어? 395일 남았어. 한 달 남았어, 딱 수능. 이제 애들이 긴장도 안 해. 시간을 더 주면 공부를 더 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싫대. 그냥 빨리 봤으면 좋겠대 그냥. 자기들이요? 물어봤어 그 사람들한테. 빨리 끝내고 놀고 싶대. 어떤 설날을 맞이하는지 선택해. 세뱃돈을 많이 받을 것인지. 쫓기는. 자, 개체군과 군집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지.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개체군은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군집이 이렇게 있을 때 A종 개체들의 모임, A종 개체군. 이렇게 A들이 서 있습니다. A. B종 개체들의 모임, B종 개체군도 살아. C종 개체들의 개체군도 여기서 같이 살아. 그래서 여러 개체군으로 구성된 게 군집. 이해됐냐? 기억, 이해. 기억이 뭐야? 그렇지, 이게 작용이야. 이게 반작용. 환경이 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생물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림 이해돼? 자, 개체군들이 갖고 있는 개체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 개체군들은 시간에 따라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론상이야. 제2곡선은 이론상. 실제는 이렇게 S자로 생장 곡선이 나타난다. 이 이상은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아. 그 점점점점점은 환경이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환경 수용력을 말해. 여기까지. 왜 이론상 이렇게 증가하는데 실제로는 왜 이렇게 되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 먹이가 점점 부족해진다. 생활 공간이 자꾸 감소한다. 질병 노폐물들이 증가해서 출생률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 이론상과 실제의 차이 나는 이것은 환경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뭐 비구적 생활 공간의 감소, 질병의 증가, 노폐물의 증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럼 여기 부분을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시작되는 이 부분을 B 지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점부터 저항을 받기 시작했어? 저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A. 그렇지, 이때부터 저항은 시작된 거야. 처음서부터 저항이 시작되는 거야. 이때부터 저항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말들 이해돼? 항상 여기에 문제를 풀 때에는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개체군은 없다야. 여럿이 같이 살고 있어도 저항을 받고 그냥 지들만 같이 살고 있어도 환경 저항은 받게 되어 있는 거야.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개체군은 없어. 무조건 받는 거야, 무조건. 근데 저항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야. 처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잖아. 가, 나,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 시점이야. 경쟁은 언제 많이 해? 경쟁이 언제 심하니? 이때야, 이때야. 이때요. 왜? 가는 개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얘는 개체수가 벌써 환경 수용력까지 꽉 찼단 말이지. 더 먹이가 부족할 거고 더 생활 공간이 부족해지겠지. 질병과 노폐물이 더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경쟁은 이때 더 심해.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개체군의 생장률은 감소해. 왜? 이 기울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장률이 증가하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알아도 시험에 나올 거야. 생장률상. 그래서 저항 때문이다. 이런 거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세 개만 써라. 이렇게 되면 먹이 부족, 뭐 공간 부족, 질병 노폐물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적어주면 돼. 이게 생장곡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 밀도를 빼먹었구나. 개체군의 밀도 어떻게 계산할까?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밀도 개체군의 밀도 면적분의 개체수로. 됐어? 쉽게 얘기하면 서울 인구 밀도, 서울 인구 밀도를 어떻게 재? 서울의 면적분의 사람수. 이렇게 된 면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전체 면적이냐 아니면 실제 서시 가능한 면적이냐. 구분할 수 있겠냐? 실제 면적은 한강의 면적도 들어가. 한강에 사람 안 살잖아. 주변에 살잖아. 실제 서식 가능한 면적, 한강 면적을 뺀 거지. 전체 조밀도, 실제 생태 밀도 그런 거 필요 없고 면적에 사람 숫자를 세면 되는 거야. 나중에 저 군집에서 비종 개체군의 밀도가 얼마냐? 그러면 세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A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C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그 면적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종들의 마리수를 세는 게 그게 밀도야. 이해됐어? 실질적으로 셀 수 없는 애도 있잖아. 이 저수지에 붕어가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 그냥 다 세? 낚시를 통해서 붕어를 잡아. 그 다음에 거기다 표시해. 그럼 다시 풀어줘. 그럼 다시 또 잡아. 비율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까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철새들이 내려오지. 올해 철새들의 이동량이 줄었고 올해 철새들이 많이 내려왔다 그런 거 뉴스에 들어봤지. 어떻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어떻게 알아? 새들을 세? 나는 새들을 사진 찍고 샌다고? 샌데 나도 그런 얘기야. 샌데 그 새는 직업이 있대. 청둥오리 웬 마리 독수리 웬 마리 이렇게 새는 사람이 있대. 모르겠어 나도 정확하게는 직업이 너무 많아갖고 어쨌거나 셀 수 없는 건 거기 오른쪽에 있어. 동물 개체형 같은 경우 물고기 100마리 잡았어 표시했어 다시 풀어줬어 다시 잡았어 120마리 잡았어. 그럼 전체에서 처음 100마리 다시 잡은 120마리에서 표시된 15마리 그럼 전체 한 800마리 정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한대. 진짜예요? 아니 그 책에 이렇게 적혀있잖아. 됐어? 그럼 봐. 서울의 밀도, 인구 밀도가 증가할 수 있냐?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감소하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겠지. 증가? 많이 태어나면 많이 서울로 이사 오면 감소하면 사망률이 늘어나거나 또는 출생률이 감소하거나 또는 이출 많아지면 서울의 인구 밀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변동을 보인다는 거지. 항상 서울의 인구 밀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 70년대 아니까 60년대 말부터 시작해갖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강아지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제주도로 보내고 그런 말이 있어. 서울에 우리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 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데?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되냐? 1000만 명 되냐? 그 정도의 비율로 4명 중 5명 중 1명이 서울에 살고 있대. 너는 그 중에 1명이겠지? 난 아니야. 난 도민이야. 도민. 내 시민이지. 시민. 이게 생장곡선. 사람이 기다려서 오게. 그래서 117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S자 모양이 생장곡선에 나타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 밑줄 좀 치자. 찾았어? 그리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체군의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먹이 부족, 생활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개체 간의 경쟁, 질병 등의 환경 저항이 증가, 개체 간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 수용력, 이거 쓰는 단답형의 문제도 좀 나와. 환경 수용력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돼.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 이쪽은 나이야, 연령. 살아남은 개체수. 어떤 개체군들은 생존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개체군도 있어요. 이런 걸 1형. 이런 식으로 변하는 개체군도 있고, 이런 걸 3형. 이렇게 변하는 형태도 있대. 2형. 사람은 어디 들어가게? 여기 들어가. 여기.
굴. 그 겨울에 먹는 김장할 때 쓰는 굴, 물고기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 아, 자, 굴, 상형, 사람, 일형. 초기 사망률을 비교해봐. 초기 사망률이 어디가 높아? 얘가 높잖아. 낮잖아. 왜 초기 사망률이 이렇게 달라? 왜? 생각해봐.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보호를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은 부모가 보호해줘. 어린 나이 때. 근데 이쪽은 부모가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굴이나 물고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알을 낳는 거야. 부모가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거북이 있잖아. 바다 거북이. 알 낳을 때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래갖고 모래 파갖고 거기다 알 낳잖아. 엄청나게 알 많이 낳지. 뭐 50개, 60개씩 나. 그래야 그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살아나. 그거를 알아가고 또 부화될 때쯤에 걔네들을 먹으려고 하는 새들도 많이 몰려들고. 그럼 바다에 가면은 거기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물속에도 포식자들이 존재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한 마리가 알을 낳고 그 중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알을 낳게 되어 있어. 부모가 보호를 못 해주는 경우는. 근데 부모가 초반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한 살부터 시작해서 거의 부모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률이 적어. 그래서 이쪽은 부모가 보호를 해주는 코끼리라든가 이런 쪽, 사람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건 굴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건 히드라. 그 다음에 다람쥐, 그러니까 작은 포유류 같은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수가 일정하게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애들도 있대. 그러니까 어떤 개체군들마다 어떠한 생존곡살의 형태를 띠는지 1형과 3형 정도를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른쪽 구석에는 뭐가 있니? 사망곡살이 나오잖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빨간색은 1형, 일정해지는 건 2형, 일정한 거는, 그 다음에 줄어들게 되는 거는 3형. 그러니까 초기 사망률이 훨씬 더 3형이 높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1형 동그라미 쳐놓고 3형 동그라미 쳐놓고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넘기면 연령 분포와 연령 피라미드. 큰일 났어 우리. 큰일 났어. 생식 가능한 연령층, 생식 전 연령층, 전 연령층이 많지. 발전형 비슷하지. 안정형 적지. 큰일 났다. 인쇄형 그거 저거 들었어. 뭐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고 뭐 다 고갈이 되고 막 그런 건 어떡하냐. 너희들은 100살까지 일을 해야 돼. 나는 한 7, 80까지 일을 해야 될 거 같고. 경제인구가 안 태어나잖아. OECD 국가 중에서 꼴등. 채 1명이 안 돼. 큰일 났어. 잠깐만. 벌써 2000년대부터 급속도로 쇠퇴형으로 바뀌었대잖아. 인구가 많이 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 진짜로? 그럼 많이 낳는 게 장땡이야? 그럼 인도, 중국은 대박이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활동에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 활동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태어나고 적게 태어나고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고 있다면 인구수가 적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니다 그래도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고, 뭐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고 둘 다 그럴듯해. 자, 개체군의 네 번째 특징, 주기적 변동. 개체군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형태인데 그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대. 계절적 변동, 포식과 피식에 의한 변동 형태. 이런 건 단기적 변동, 이런 건 장기적 변동이라고도 표현을 해. 그 해조류 중에서 돌말이라고 하는 게 중에서 돌말. 돌말 개체군이 겨울철에도 개체수가 적어. 그런데 여름철에도 개체수가 적거든. 겨울에도 개체가 적고 여름에도 개체가 적어. 그러면 겨울철에 개체가 적은데 여름철에 개체가 적은데 영향을 주는 요인, 그걸 제한 요인이라고 불러. 제한 요인이 과연 누굴까라는 얘기야. 겨울철은 거기 보면은 영양 염류는 많지. 이 영양 염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말의 먹이야. 겨울철에 먹이는 풍부해. 그런데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요. 추워. 여름철은 영양 염류가 적어. 빛의 세기와 수온이 높아. 그럼 겨울철에 영향을 준 제한 요인은 뭐겠니? 얘가 제한 요인. 그럼 여름철에 개체수가 적은데 영향을 준 제한 요인은 얘가 제한 요인이다. 먹이가 부족해요. 따뜻하면 뭐하니? 먹이가 없는데. 먹이가 많으면 뭐해? 추워. 그래서 돌말 개체수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변동 형태를 보인대. 그래서 거기 그림에. 그러고 보니까 겨울철에는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 그래서 돌말 개체수가 적어. 걔네 때문이야. 영양 염류는 많은데 봄에는 이제 따뜻해지니까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지. 근데 하도 많이 증가했고 근데 영양 염류가 줄어들어 버렸네. 그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영양 염류가 부족해. 따뜻하면 뭐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개체수가 적어.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 다시 겨울에 다시 또 내려가고. 이해됐어? 근데 피식과 포식에 따른 거. 아까 나왔던 애들이야. 스라소니, 눈신 토끼. 누가 누구를 먹어? 스라소니가 토끼를 먹어. 개체수의 조절은 항상 피식자가 조절을 해줘. 토끼가 늘어나면 스라손이 늘어나고 스라손이 늘어나면 토끼는 줄어들고 토끼 줄어들면 스라손이 줄어들고 스라손이 줄어들면 토끼는 늘어나고 스라손이 늘어나고 스라손이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고. 봐봐.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 간격이 10년 정도를 주기로 중계대가 감소했다. 10년 있다가 중계대가 감소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변동인 거야. 오랜 시간. 이해돼? 피식자, 포식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식자, 포식자. 응? 누가 토끼야? 그치, 얘가 토끼야. 얘가 스라서. 그래서 항상 개체수는 누가 많아? 토끼가 많아.
A가 누구야? A가 항상 개체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A가 P식자야. 얘는 포식자고. 이해돼? 근데 개체수의 상대량이 비슷하면 A, B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누구를 조절해? P식자고 포식자를 조절한 다음에 그럼 봐봐. 스라선이가 증가하면 토끼가 증가하냐? 아니잖아. 그지? 토끼가 증가하면 스라선이 증가하고 스라선이 증가하면 토끼는 감소하고 토끼는 감소하면 스라선이 감소하고 스라선이 감소하면 토끼는 증가하고 토끼가 증가하면 스라선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있어서는 얘가 P식자고 얘가 이제 포식자가 되는 거야. 화살표 A 개체수, B 개체수. 누가 P식자고 누가 포식자게? 어? B가 P식자야? A가 P식자야? B. 둘 중에 하나겠지 뭐. B가 P식자. 아니, A가 지금 증가하지? 네. 그럼 누구도 증가해? B도. 어? B도 증가하네. 그럼 B가 증가하지? A는 어떻게 돼? 감소하네. 그럼 A가 감소하니까 B도 감소하네. B가 감소하니까 A는 늘어나네. 결국은 얘가 P식자가 되는 거지. 포식자가 되는 거. 너네 같으면 뭘로 시험 문제 내겠니? 3번. 이거네. 화살표 바꿔서 거꾸로 해놓고 포식자, P식자. 그러니까 항상 P식자가 포식자의 개체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세 개 다 놓고 누가 P식자인지 포식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나와 저것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토끼와 스라선이가 늘었다 줄었다 주기적인 변동은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장기적인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대. 이제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여기까지. 얘하고 얘 4, 5, 3. 같은 개체군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개체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영향.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형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같은 개체군 내에 있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동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텃세가 뭐야? 이 세력권이야. 세력권. 얘가 사는 지역이고 얘가 사는 지역이 있다. 근데 내가 요 사는 지역을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잡았어 라고 그러겠어? 쫓아낸다고 싸운단 말이야. 내가 사는 지역에 감이 들어와 공격을 한단 말이지. 그런 걸 세력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력권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럼 여기 왔다 가다 먹이 활동하고 제가 먹이 활동하고 얘 안 가고 얘도 안 가고 이러다 보면은 개체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 같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야 지금. 은어가 세력권이 있어. 그럼 낚싯대를 이렇게 여기다가 미끼를 달아. 은어 물고기 같이 생긴 미끼를 이렇게 담궈. 그럼 요런 이 자식이 여기 침범을 해. 그래서 얘를 문단 말이지. 이 미끼를.
미끼 이렇게 바늘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낚시야. 놀림 낚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 은어 낚시가 바로 생물 사용하지 않고 텃세 세력권들을 이용해서 낚시하는 방법이 그게 놀림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기는 해. 재밌을 것 같아. 어쨌거나 자, 세력권 또 수은이들 이거는 서열이 정해지고 서열 닭장이 오래된 닭장이 있고 신설된 닭장이 있었을 때 오래된 닭장과 얼마 안 된 닭장은 이쪽은 닭들이 서열이 정해졌는데 아직 서열이 정해지지 않은 닭장이야. 오래되지 않은 닭장.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이를 주면 서열이 정해져 있는 오래된 닭장은 먹이를 주잖아? 그럼 이제 서열의 높은 순서대로 와서 모이를 쫀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높은 애들 와서 또 모이를 쫓고 이런 식으로 가면 모이가 오래된 닭장의 모든 개체들에게 골고루 배분 분배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쪽은 안 된대. 이쪽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 서열이 정해지면 이 닭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체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는 순위제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더제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리더제? 리더 잘 뽑아야 돼. 리더 힘센 놈 힘세고 젊은 리더 힘은 좀 약하지만 경험이 많은 리더 누굴 뽑을 거야? 가만있어. 언제는 다음에 대통령 선거 할 수 있네. 그치? 다음 때 대통령 선거 같이 하면 되겠네. 어떤 리더 뽑을 거야? 힘세고 젊은 리더냐? 경험이 많은 좀 나이가 있는 리더냐? 경험 많은? 안 뽑아? 뽑아야 돼 임마. 민주주의 꽃이 선거래. 경험이 많은 게 뭐가 경험이 많아. 왜? 얘 한 마리가 그 개체군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야. 지금 너무 배고파 이제 다. 먹을 게 주변에 없어. 자 이제 저쪽으로 북쪽 한 40km 가면은 이맘때쯤에 그쪽에 먹이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애하고. 자 저기로 가보자. 그리고 동쪽으로 데리고 갔어.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야 서쪽으로 가보자.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다 굶어 죽지.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한 마리의 리더가 전체 개체군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그게 리더제. 리더제는 순위제하고 차이가 있어. 이거는 서열이 있지. 1, 2, 3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리더제는 리더 말고는 다른 개체들 사이에 서열은 존재하지 않아. 리더 한 마리가 전체 개체군을 이끄는 거지. 나머지 개체들 사이에는 서열 그런 건 없어. 리더체. 사회생활? 사회생활이 뭐야? 인간이 하는 게 사회생활 아니야. 그치? 근데 동물들도 일을 분업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보이는 형태니? 개미, 벌 이런 동물들, 이런 개체군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야. 다 일을 분담하잖아. 마치 인간들이 일을 분업해서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듯이. 이제 가족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혈연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모여 사는 거야. 사장. 사장이 누가 해? 암사자가. 제일 먼저 식사는 누가 해?
숫사자가. 그 다음 식사 누가 해? 암사자가. 새끼는 꼴등이야. 아빠가 밥 먹고 있는데 거기다 이빨 들이면 물려 죽을 수도 있어. 숫사자는 진짜 배고플 때 사냥에 참여하는데 진짜 배고플 때 웬만하면은 게을러가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야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무리들의 내 무리를 보호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숫사자들은 사냥을 웬만해서는 안 해. 왜냐면 사냥하다가 다쳐가. 야 그러면 옆 동네에 있는 그놈한테 당하면 어떡하냐. 그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야 다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요 디귿은 요거 디귿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있어. 리을. 리을은 뭐냐 이거지. 리을은 뭐야? 리을도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야. 그럼 디귿의 상호작용은 뭐고 리을의 상호작용은 뭐야? 디귿은 같은 종,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지만 르일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은 얘는 B종이고 얘는 A종인데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 즉 A 개체군과 B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지 어떤 개념이 크다? 군집의 개념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리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군집 내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종 간에서, 이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이런 건 다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고. 그럼 여기에는 리을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책을 넘겨봐. 먼저 하고 오자. 쭉쭉쭉쭉쭉쭉쭉 넘겨서 134쪽을 보면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지. 모래 경쟁을 한대. 집신벌레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어. A와 B를 이용해서 각자를 단독 배양을 하게 되면은 A도 잘 살고 B도 S자 형태로 잘 살아. 단독 배양됐을 때. 근데 예를 들어 혼합 배양을 봐. 오늘 어떻게 된 거야? A가 경쟁에서 이겼네. B는 경쟁에서 졌네. 그럼 이 지역에서는 B는 살아갈 수 없지.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근근히 살아남으면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야. 없어져야 된다고. 이해됐냐? A가 경쟁에서 이겼지만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의 개체수보다 줄어들었네. 그치?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에 다 해가 되는 거야. 경쟁에서 이겼더라도. 이해됐냐? 그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나누어 살까? 그걸 분서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나누어 살기, 경쟁을 피하는 거야. 여기 두 물고기가 살아. 발견이, 피라미. 그러고 보니까 사는 공간 겹치네? 서로 다른 종이네? 서로 다른 종이네? 그치? 군집 내 상호작용은 왜 일어나냐면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생태적 지위? 사는 공간이 같거나 먹는 먹이가 같은 경우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가.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그래. 그게 겹치면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그게 경쟁. 근데 경쟁은 둘 다 해가 되는 거라며. 나누어 사는 게 그게 분수야. 갈견이 너 가장자리 살아. 필요하면 우리는 가운데 살게. 얼마나 좋아. 경쟁을 피하고. 이해돼? 은어가 들어와. 은어는 수소 곤충을 먹어. 근데 얘가 곤충을 먹고 있었는데, 또 곤충이 또 겹치네? 얘는 곤충을 안 먹어. 풀 먹어. 수종식물. 그러니까 먹이를 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 분리, 공간 분리, 분서. 그러니까 둘 다 되겠지. 경쟁을 피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한 시간 지나면 포식과 피식.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누가 누굴 조절해? 피식자가 포식자를 조절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피식과 포식 관계라는 거야. 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상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편리, 한쪽만 득이 되는 거야. 한쪽은 득도 해도 없어. 한쪽은 득이 되는데 한쪽은 해를 입어. 그래, 이런 걸 기생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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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상호작용과 리을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맨 앞에 나와 있는 생태계의 그림에다가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가 이 그림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상호작용을 두 가지로 화살표로 주문한 다음에 누가 디귿에 해당하고 누가 리을에 해당하니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기 집신벌레 이용한 종간 경쟁에 대해서 살폈고, 그 다음에 분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포식과 피식. 아까 포식자 피식자 구분하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 세 개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공생 이렇게. 상리공생, 말미잘과 행동가리. 청소를 내기와 포구. 꽃과 나비.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지류, 개미와 진딧물 이런 것들. 그럼 푸나 넘겨라. 편리공생, 혹등고래와 따개비. 누가 득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면? 따개비가 득이야. 고래는 득도 해도 없대. 가렵대. 그럼 해 아니야? 그지? 빨판상어와 거북 그거 득이야? 그래, 빨판상어가 득이 된대. 황로와 들소, 황로가 득이 된대. 그러니까 들소가 막 움직이면서 곤충들 푸석하게 날아가는 거 그걸 옆에서 잡아먹는 데잖아. 악어와 악어새, 그건 상리겠지. 그치? 기생, 참, 그거 봐봐. 촌충, 기생벌, 새삼 이런 거. 기생벌은 다른 곤충이 애벌레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기생벌 육중은 숙주 애벌레의 양분을 먹여서 줘. 그거 뭔지 모르겠어. 그 누구지? 어떤 놈이 그 다른 둥지에다 알 낳는 놈 있지? 뻐꾸기인가? 어떤 둥지에다 알 낳냐? 아무튼 남의 집에다 알 낳고 결국은 그 있던 다른 애들은 결국 날개를 이렇게 결국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더만. 참. 기생물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그러한 기생충들 확인해봐.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구충제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먹어. 그지? 어렸을 때 니네 나이 때는 먹었는데 요즘은 먹은 기억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그만큼 이제 먹이 활동이 예전보다는 많이 청결해지고 깔끔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군집하자. 뭐예요? 꺼줘. 얼마나 되냐?